도와달라는 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냐? 사람 다 죽어가는데 니네 땅만 돌려달라고 하는 거 되게 지겹고 역겨워. 너 우크라이나가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다. 지난 9월에 젤렌스키가 먼저 와서 광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우크라이나의 재투자가 된다. 근데 각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힘겹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부 차관, 인프라부 차관, 대통령 부실장, 대법원장이 부패 혐의로 들어가 있어요. 전쟁 자금도 빼돌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재건 자금 지원을 제대로 한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누가 보장할 수 있냐. 식민지라는 표현이 되게 안 좋은 건 맞는데 어쩌면 가치를 지향하는 평화보다 더 강력한 평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그 우크라이나랑 재건 기금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가 뭐 우크라이나 자원의 절반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우크라이나가 좀 불쌍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감정이 이입돼서 만약에 어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야 너희가 갖고 있는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절반을 내놔라. 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슬픈 기억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그 평화협정을 맺는 부분에 우크라이나를 안 불러.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겠대. 미국이랑 러시아랑 협정을 하겠대. 그러면은 야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불쌍하지만 그걸 빼놓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 왜요? 우리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한국 전쟁 때. 그랬죠. 우리나라가 휴전협정할 때 그랬죠. 우리나라는 당사국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0%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안 내놓을 거면은 뭐 회의에도 오지 마. 협정에도 빠져.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5천억 달러가 초과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여기다 돈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자원채굴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뭐 광산이나 항만이나 철도나 이 인프라를 통해 얻은 수입의 절반을 그 기금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제3자에게 부여하는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뭐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외국 광산 기업이라든지 얘네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제3자에게 신규 허가를 부여할 때 경제적 가치 50%를 거기다 넣어라. 그리고 수출 광물. 내가 어디다 수출할지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미국에 부여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물건 파는 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허락받아야 된다. 미국에다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은 채무, 가압류 등 주권 국가의 특권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문제가 광산에 뭐 빚을 못 갚거나 하게 되면 이거를 이게 뭐 담보 처분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돼. 아 너희가 못해. 니네가 못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뭐 아니 이게 그 5천억 달러가 풀려면 250년 걸린다. 그렇게 계산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10세대가 갚아야 될 빚을 나보고 내라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자기네 자원을 250년 동안 미국한테 뺏길 수 있는 그런 안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면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도와달라는 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냐? 진짜 그렇게 얘기한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할 말이 도와달라는 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냐? 너가 평화협정에 와봐야 너는 도와달라는 말 말고 할 얘기도 없으면서 근데 네가 와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네 선거도 안 한 독재자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를 안 했다라는 건 지금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안 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야 사람 다 죽어가는데 니네 땅만 돌려달라고 하는 거 되게 지겹고 역겨워 너. 그런 식으로 막 쌍욕을 박아요. 그러면서 노망난 바이든이 생색내느라고 유럽보다 돈 더 많이 냈는데 너는 그 노망난 바이든을 꼬신 성공한 코미디언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쌍욕을 받고 그리고서 야 스타링크 빼.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스타링크가 빠지면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스타링크가 통신망적인 성격도 있지만 여기에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무기 체계들 있잖아요. 무기 체계들도 지금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링크만 빼더라도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지역에 광물이 좀 매장이 돼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봤더니 이게 BBC에서 지도를 그려준 건데 그리고서 요쪽 지역이에요. 요쪽 지역. 분홍색. 저기가 분쟁 지역 아니에요? 딱 그 여기가 딱 분쟁.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뭐 개발을 하는 게 되긴 될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갑자기 푸틴 대통령도 손을 들고 아이고 푸틴 대통령 얼굴 안 들어갔네. 손을 들고 이거 나랑 같이 하자. 에? 나랑 같이 하자. 네. 미국이랑 러시아랑 손잡고 여기 광물 개발하자. 아, 저 지역에서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뭐하러 하냐 나랑 하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예. 현실적이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일단 현실적인 얘기. 그 전략국제연구센터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 채굴 가능한 광물 데이터가 광물이 있는지 모르겠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광물이 매장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 데이터가 60년 전 구소련 시절. 아, 그때 데이터예요? 그때 데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광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필수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돼 있다. 있다고 해도 채굴 못한다. 채굴 못한다. 네. 그리고 이제 광산만 하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철도, 뭐 전력, 그렇죠. 이게 광산 같은 경우는 재련업 하려고 하면 전기 엄청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체 발전 설비의 절반이 파괴가 돼 있고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양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설사 거기를 채굴한다고 하더라도 필수 인프라가 없다. 이게 지금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보 위협으로 광산 기업의 투자가 에이 이거 틀렸네. 주저. 네, 주저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뭔 얘기냐면 광산을 개발하는 데만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한 15년이다. 개발하는 데만 15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어서 여기서 물건 빼는데 네. 그리고 최소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10억 달러. 그러니까 1.5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얘를 운영하는데 50년은 운영을 해야 된다. 한번 짓고 나면.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지역이 평화협정을 맺은다 한들 안정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니 전쟁 끝나면은 평화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하는데 전략국제연구센터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는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 네. 때부터 10여 년간 갈등이 이어져 오던 지역이고 아, 전쟁이 단순히 2022년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예. 분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보면 거의 10년 넘게 분쟁은 있어 왔다. 그렇죠. 유로마이단이 2013년에 있었고 2014년에 크림반도 협정이 네. 있었고 2022년 뭐 이렇게 또 전쟁이 나고 막 이런 데인데 네. 그때 2022년 이전에도 전쟁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도 여기는 분쟁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5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광산에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데만 15년이 걸리는데 거기 평화협정을 맺었다 한들 누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갈 것이냐. 못해도 65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65년 동안 투자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그거를 분쟁 지역에 누가 하겠느냐라는 그쵸. 문제 제기인 거죠. 네. 그 지적을 이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말을 함부로 하니까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저 사람 말 진짜 너무 심하게 하네. 우크라이나들 안쓰러운데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진짜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하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산업 기반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면 경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광물 쪽이 제일 유력해요. 근데 유력한데 광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네. 광물을 캘 수 있는 인프라가 아예 없다.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믿고 들어가냐. 이런 부분에서 미국 연구소들이 야, 그거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말을 세게 하니까 네. 여기서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이렇게 했어요. 네. 소출이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다. 잘못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런데 거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1번 이 얘기는 지난 9월에 젤렌스키가 먼저 와서 광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 우리가 뺏어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맺고 재건을 하려면 거기서 광물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젤렌스키가 먼저 제공을 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재건을 하려면 충분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할 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인센티브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러면서 천연자원으로 얻은 수익이 재건을 위한 기금에 할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딴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천연자원 개발해갖고 얻은 수익을 국가를 재건하는 데 써야지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구조를 미국이 주도해서 구성을 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올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떤 이거를 뭐 해가지고 재건을 할 거예요라고 프로젝트를 띄웠을 때 네. 그럼 해외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보면 여기 뭐 분쟁 지역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 막 그런 상황 아니면 정치적으로 정권이 뭐 젤렌스키는 이렇게 협의를 했지만 다른 정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극우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야 광산 몰수 네. 몰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광산 몰수 많이 하죠. 국유화라고 보통 그렇죠. 국유화. 네.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남미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국유화가 사실 몰수죠. 국가의 몰수. 그렇죠. 뭐 돈을 좀 주고 보낼 수는 있겠지만 뭐 네. 제값을 다 쳐주진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믿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네네. 있는 건데 거기에 또 하나가 부패와 내부자 거래 방지. 부패한 정권이 네. 이 기금을 유용할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러시아도 네. 평화협정 맺었다고 해서 안 들어올 거다라는 보장 없잖아요. 다시 안 할 거다? 다시 침략 안 할 거라는 보장 없잖아요. 없죠. 그럼 거기서 미국이 거기에 투자를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으면 확실히 러시아는 안 들어오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죠. 그렇게 되는 세계 거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걔네를 착취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우크라이나의 재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또 뺏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 돈으로 내두는 건 아니지. 미국이 네. 관리하는 기금이니까. 네. 그럼 미국에서 그 돈을 빼서 가져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 거기서 내는 수익은 우크라이나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미국은 물리적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많은 빚을 지게도 안 할 거다라는 네. 얘기는 이거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네. 이 대출을 해준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이제 다시 뭐 자산을 뺏어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빚을 많이 게 되면 또 니네 뭐 괜히 뭐 이렇게 뭐 투자한다 그랬다가 빚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 투자 수익 다 이자로 나가게 되면 그게 재건이 되겠냐? 네. 라는 얘기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안을 보게 되는 거고 여기서 국제 질서와 관련한 부분들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해요. 네. 다른 나라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갖고 여기서 뭐 뭔가 재건을 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중국이 쓱 와가지고 네. 우리가 자금 지원도 해드리고 여기에 광산 개발 우리가 같이 할게요. 그 광산 옆에다가 우리가 그 뭐 BYD 공장 지을게요. 뭐 재련소도 저희가 만들게요. 재련소도 짓고. 네. 네, 그리고 그거 물건 있는 거 우리가 사갈게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why not? 근데 그 재건을 위한 지원금은 미국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중국한테 돈 준 꼴이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설사 미국이 지원한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원해가지고 중국이 광물을 다 빼가. 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중국 업체가 다 해. 공급망을 뺏기게 되죠. 그죠. 근데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안 한다고 하겠지만 네. 안 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 방식이 어쩌면 국제 질서에 있어서 네. 동맹국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냥 아예 기금 자체를 미국 소유로 그냥 박아버리는 그런 식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돈 모아놓고 배신 못하게. 관리도 내가 해. 대신 니네 재건을 위해 쓸 돈이긴 해. 근데 관리는 내가 할 거야. 니네 정권 바뀌든지 말든지 이 돈 못 뺏어가. 네. 그래야 민간 투자 유치할 수 있고 러시아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러시아도 우리 기금이 들어가 있으면 못 싸울 거야. 네. 라는 안이 과연 불합리한 아닌가. 그리고 이걸 좀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파나마를 가지고 그렇게 들들 볶았던 이유가 네. 진짜 파나마를 뺏으려고 한 걸까? 아니면 그 파나마라는 너무나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그 지역을 절대 중국이 손댈 수 없도록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인가? 네. 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보면은 네. 전쟁 전에 3,600만 인구가 있던 게 지금 1,000만 명이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370만 명이 국내에서 실향민이 돼 있고 690만 명이 해외 난민이에요. 네. 전체 주식의 10% 200만 채 이상은 파괴가 됐고 에너지 인프라의 3분의 2가 파괴가 됐는데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각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힘겹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부 차관, 인프라부 차관, 대통령 부실장, 대법원장이 부패 혐의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요? 전쟁 예,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렇죠.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예. 참. 그리고 사실 젤런스키 대통령이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정치를 하지 않던 개그맨, 이 정치인이 됐던 그 과정은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보니까 180개 국 중에 105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위면은 유럽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제일 낮은 네. 순위예요. 그 뒤에는 거의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하기도 좀 그런 예. 국가들. 요런 국가들이 뒤에 있는 거고 멀쩡하게 있는 나라 중에 부패 순위가 105위라 그러면은 이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자금 지원, 아니 전쟁 자금도 빼돌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네. 재건 자금 지원을 어디다 할 것이냐 그리고 설사 그 재건 자금 지원을 제대로 한들 네. 거기에서 그 조건으로 제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부 거래 예를 들어 올리가리히라고 보통 부르죠. 올리가리히가 뭐죠? 우리나라로 재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처럼 공산권에 형성됐던 그 재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재건 지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 통신인프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하는 재벌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재건을 위한 목적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게 올리가르히로 다 흘러들어가는 그거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뭐 젤렌스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도 있는데 젤렌스키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젤렌스키가 그럼 천년만년 대통령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누가 보장할 수 있냐? 누구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 투자가 들어오기가 힘들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형식적 동맹 이상의 동맹. 아니 동맹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 미국 기금이니까. 네. 그렇죠. 미국 기금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건 동맹이 돈으로 묶인 것만큼 끈끈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라 그러면 식민지라는 표현이 되게 안 좋으니까 네. 안 좋은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서의 기금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렇게 확고하게 미국 기금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지역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가치를 지향하는 평화보다 더 강력한 평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건 배제하지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크라이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감정은 배제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 주권을 뺏는 거 아니냐? 네. 뺏는 것도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타까움과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금 구조가 재건,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차원에서의 효율성, 네. 그리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 좀 깊은 고민을 좀 심어주는 것 같아요. 자꾸 개주가 돈 떼먹고 도망가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그 은행인데 우리나라 은행이라는 거지. 네. 근데 다른 나라가 와서 관리를 한다라는 게 참 보기는 안 좋은데 네. 좀 고민은 많이 된다. 근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글쎄요. 그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해냈으면 좋겠지만 그 돈을 집행하는 국가와 그 돈을 사용하는 국가가 이해관계가 다를 때 생겨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관계를 맞춘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개발 사업을 했을 때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수익원을 창출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재건하고 네. 그리고 히토리를 비롯한 광물들 네. 그런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미국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거를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이익은 보장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재건 프로젝트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러시아는 쳐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 지역 옆에서 미국이랑 러시아가 같이 광산 개발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자기 돈을 묻어 놓았으니까 그리고 자기 기업들 들어갔으니까 네.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미국이 바로 같이 옆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같이 거기도 미국이 같이 들어가 있단 거기도 말이야. 미국이 같이 들어가 있다. 못 치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들이 좀 줘봐요. 추른양님이 우크라 국민 앞에도 저렇게 말씀할 수 있겠냐? 예, 맞아요. 말하기가 좀 맞아요. 되게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기 전에도 이주호 기자하고 이 해석을 방송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다. 맞아요. 하는데 그 뭐 외국에 있는 전략 보고서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단순히 미국이
일회성으로 뭔가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착취하는 구조라기보다 뭔가 미국이 재편하고 싶은 국제 질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뭐 IPF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오커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었다 그러면 신뢰를 기반으로 했었죠. 예,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는 게 신뢰를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예전에 지만수 박사님이 했던 얘기인데 신뢰할 수 있는 협상력. 신뢰할 수 있는 협상력. 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이거 만약에 협상 안 하면 니네 뭐 관세 두드려 맞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협상력, 신뢰할 수 있는 협상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거를 기금 문제에 대한 거를 마이크로하게는 그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거고 네. 조금 더 매크로하게는 이게 국제 질서의 그 범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평화를 유지하는 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랑도 같이 하고 러시아랑도 같이 해갖고 둘이 안 싸우면 네. 어쨌든 평화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좀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고민을 꽤 했습니다. 과연 이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냐. 앞서 추른양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우리의 일이 됐을 때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맞아요. 네. 장기적인 평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그 수단을,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그 수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열린 결말. 네네. 열린 결말로 그냥 좀 한 발 더 나가볼게요. 네. 딱 거기까지만 하고 뭐에 대한 해석은 안 할게요. 주한미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를 걸고 있는 네.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런 구조,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있다는 걸로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약간의 중립 노선, 실용 노선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근데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경우에 네. 대한 우리는 물론 우크라이나 정도로 협상력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쪽에 이런 압박이 올 경우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끔찍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광물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어렵게 해봤습니다. 좀 어렵게 해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 앞으로 진짜 우리가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연 그냥 동맹이라는 가치와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신뢰만 갖고 유지하기 어려운 이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